제3조 승찬, 제3대 조사의 자리를 이어받은 감지승찬은 40이 넘어서도 문둥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병이 나은 뒤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아 적두찬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해가의 명성을 들은 승찬은 해가를 만나자마자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의 발 아래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가는 난데없이 나타난 승찬을 지긋한 미소로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해가가 말이 없자 승찬의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발 아래 엎드린 추한 몰골의 중년 남자에게 해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죄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내가 없애주겠노라. 승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는 방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다 없어졌다. 찾을 수 없는 죄에 묶여 고통받는 헛된 일에 흔들리지 말거라. 그대는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하도록 하여라.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 합니까? 마음이 곧 부처며 마음이 곧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승찬은 한순간에 자신을 옥죄어오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이 개운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와의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보배처럼 빛난다는 뜻에서 승찬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승찬은 몇 년 뒤에 해가에게 의발을 전수받아 선종의 3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승찬이 출가한 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420년경 중국은 남북조 시대가 열리면서 200년에 걸쳐 왕조의 흥망성쇠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의 불교는 대부분 기복적인 불사에 치중했고 교단은 국가 권력과 밀착해서 유세를 과시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힘든 백성들은 대승불교의 높은 이상보다는 주술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불교를 선호했습니다. 게다가 6세기 후반에는 북주의 무제가 승려들을 죽이고 절을 불태우는 전대미문의 폐부를 저질렀습니다. 이 시기에 승찬은 산속에서 은거하면서 유명한 신신명을 완성하며 10년 이상을 수행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606년 처음으로 산문을 벗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나라 양제 때였습니다. 승찬은 도신에게 제3대 조사 자리를 물려준 뒤 환공산 산곡사에서 불법을 전하다가
수양제 때 606년 나무 아래에서 합장을 한 채 서서 입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고금의 명작인 선시 신신명을 남긴 것입니다. 신신명은 선의 요체를 146구 584자의 사원절구로 표현한 소품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선의 가르침이나 사상이 심오하여 예로부터 선가의 귀감으로 애송되어 왔습니다. 제4조 도신 제4대 조사의 자리를 이어받은 대의 도신의 속성은 사마입니다.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도신이 나이 14살 되던 해에 환공산에서 승찬을 만났습니다. 승찬의 법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심입니까? 어린 사미의 당돌한 물음에 승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냐? 어린 도시는 승찬의 물음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네가 마음이 없는데 어찌 부처님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리고 잠시 후 도시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일러주소서. 해탈이라니 누가 너를 묶었더냐?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묶은 이가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미 해탈하였느니라. 승찬의 말을 듣고 있던 어린 도신의 가슴 속에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승찬의 이 법문은 후에 해탈 법문으로 일컬어집니다. 도시는 이후 승찬의 문화로 들어가 10여 년간 보좌했으며 후에 승찬은 도신을 4대 조사로 삼아 의발을 전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법을 받았다고 절대 말하지 말거라. 도신은 의발을 전수받은 뒤 양자강 근처 쌍봉산으로 들어가 30년간 주석하면서 중생교화에 힘썼는데 대중의 수가 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도시는 많은 대중을 이끌면서 좌선과 노동을 병행하는 선수행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달마대사 이래로 실질적인 선종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나라 14년의 일입니다. 길주성을 도적들이 79일간 포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내의 우물도 모두 말랐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본 도시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반야신경의 마하반야 바라미를 독송시켰습니다. 이에 도적들은 슬슬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고 그때까지 말라있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달마에서 해가에게 전해진 법은 능가경이었고 이것이 승찬에게 전해졌지만 도신에 이르러 반야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능가경은 구조와 설명이 복잡하여 학문이 깊은 학자 이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대중들은 수행 발심을 내기 힘든 까닭에 불교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이런 점을 알고 반야경을 암송함으로써 백성들의 심령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는 달마선을 금강경의 반야사상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이었습니다. 도시는 임종에 이르러 제자 홍인을 불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바가 적지 않다. 모든 존재는 그대로가 바로 해탈의 도리이니 너희들은 각자 잘 혼념하고 힘을 다해 교화하고 또 교화하라. 도시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입적했습니다. 서기 651년 그의 나이 72세였습니다. 제5조 홍인. 선정의 제5조는 홍인입니다. 그의 속성은 주이나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도신이 황매현으로 가던 중 길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풍모가 남달리 빼어나서 도신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성이 무엇이냐? 무성이 대답했습니다. 불성입니다. 도신은 기특하게 여기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무성이 아니더냐? 불성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12살의 이 아이가 큰 법그릇이 될 것임을 알고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제자로 삼고 홍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홍인은 선천적으로 말이 적고 소박하였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스승이 시키는 일에 열중하면서 노동에 힘썼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새벽까지 자선에 힘썼습니다. 홍인은 30년간 스승 곁을 지키면서 비록 경전을 읽은 바는 없지만 스승의 가르침에 힘입어 배우는 대로 터득했으며 걷거나 앉거나 멈추는 모든 것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로 여겨 행동과 언어, 마음 모든 것을 일관되게 불법을 실천하였습니다. 달마, 회가, 승찬, 도신을 통해 이어진 선불교적 상상력은 홍인에 이르러 현실적인 삶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천하지 않는 선은 죽은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홍인의 공적은 스승 도신의 선사상을 더욱 확장한 데 있습니다. 홍인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들의 본래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런 까닭에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하노니 아무리 많은 경전을 지니고 있더라도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홍인이 선을 행하는 법은 선농 경수와 능가경의 중시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선하여 새벽에 이른다. 그는 선수행과 노동을 둘러보지 않고 병행하여 수행을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주자가 모두 도량이고 삼업이 모두 불사이다. 이것이 조사선의 본질입니다. 선이 곧 생활이다라는 선가의 취지와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홍인으로부터 많은 제자가 배출되는데 그 가운데 신수와 해능이 나와서 남정선, 북정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선종사에서 홍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도신이 주석한 쌍봉산을 서산이라 부르고 홍인이 주석한 풍무산을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홍인이 동산에서 700여 명의 제자들을 가르쳐 선불교를 크게 선양하였으며 이로부터 홍인의 선을 동산법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능대사. 해능대사는 638년 당나라 때 영남 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능의 속성은 노씨이고 본적은 범양입니다. 부친의 이름은 행도이며 당 고종 때 범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자천되어서 620년 남부 변방 신주로 와서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부친의 관직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다고 합니다. 모친은 이씨로 당시 변방의 오랑캐라고 멸시받던 신주 원주민이었습니다. 당시 신주 원주민과 같은 남방 소수민족은 남만, 즉 갈료라고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광시 장족 자치구의 남단에 사는 부족으로 바이야오라고도 합니다. 남방 소수민족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에 비해 대체로 체구가 작고 얼굴이나 피부도 가무잡잡한데 해능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합니다. 해능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남해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해능은 천성이 어질고 착하면서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지만 23세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신수대사. 대통선사라 불리는 신수는 홍인의 제자이자 북종선을 대표하는 선사입니다. 그의 속성은 이씨이고 하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고 눈썹이 길고 귀가 커서 귀인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학과 노장에 관한 책을 읽어 다른 사상과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세속의 뜻이 없어 13세에 출가했습니다. 출가 후 교학에 매진하여 3장을 통달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수행법을 찾아 곳곳을 누비며 선지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신수는 46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홍인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인은 한눈에 그의 그릇이 큼을 알고서 성심껏 지도하였습니다. 홍인 문화에서 수행한 지 6년 만에 스승으로부터 동산의 법이 모두 신수에게 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인은 부처가 가섭을 인가한 이심전심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그에게 산속으로 멀리 물러나기를 권하였습니다. 스승의 이 말을 들은 그는 울면서 물러나 홀로 흰 옷을 입고 벽관과
직관의 수행을 계속하다가 70세에 넘어서야 처음으로 승적에 이름을 올리고 형주 옥천사의 주지를 맡았습니다. 그는 95세의 고령으로 측천무의 초청을 받아 장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궐하자 측천무후가 그의 뒤를 따라 전상에 오르고 우러러 받들고는 물었습니다. 누구의 종지를 전해 받았습니까? 귀조의 동산법문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경전에 의거합니까?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합니다. 그러면 국사보다 더 뛰어난 대사는 누구입니까? 신수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해능대사입니다. 무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수는 학문의 깊이 못지않게 인품 또한 깊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결코 세속의 명리에 휩쓸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는 당대의 어떤 수행자보다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얼굴을 본 무후는 세상에 알렸습니다. 만약 도를 논한다면 동산법문을 능가할 것이 없다. 그런 설법이 있은 이후 그가 도신 홍인의 동산법문을 계승한 것이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신수의 선사상을 전하는 자료들은 모두 남종선 수행자들에 의해서 요약되고 발췌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돈황 자료의 출토와 더불어 북종선 관계의 선문원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의 선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수의 선사상이 도신 홍인의 동산법문을 계승하면서 그 바탕 위에 당시 국제도시였던 당의 수도 장안의 화려한 교학 불교를 종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